어제도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0만 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1,000만 명을 넘어섰죠. 정부는 확진자 증가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감소세 전환 여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 수 상당히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 수를 보면 감소세 전환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방역당국 쪽에서 밝혔는데 49만 명대가 나왔습니다. 이 추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오늘 하루만 갖고 사실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일주일간의 발생 양상을 그 전주와 비교해 보면서 판단하겠죠. 지금 그동안의 일주일간의 발생 양상을 비교해 볼 때 전주에 비해서 이제 조금씩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시작은 좋습니다만 전체 일주일을 다 비교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고요. 이 부분이 정점인지 혹은 정점에서 정체가 될지 혹은 감소세로 가야 될지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들여다보는데 급증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점은 좀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누적 확진자도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 100만 명을 돌파한 지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누적 1,000만 명이 됐습니다. 사실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그만큼 무섭다 이런 방증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동안의 확진자를 잘 관리해오다가 최근 이렇게 확진세가 커진 이유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그 전에 알파 변이 혹은 최초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감염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감염력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하는 것이 방어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감염력이 폭증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하거나 유지했다면 이 부분을 좀 통제가 가능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난 이제 오미크론에 대비해서는 거리두기를 전반적으로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감염이 정점을 도달하지 않고 감소세로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다 보니까 폭증이 더 악화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오미크론 정점이 오지 않았는데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그 정점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바로 그 점도 더 우려되는 부분이죠. 사실 스텔스 오미크론 자체는 또 델타 변이보다 기존 오미크론보다도 감염력이 30% 이상 증가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도 정점을 찍지 않았는데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검출률이 환자 중에 한 40% 정도 나오거든요. 40%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감염 증가 효과는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정점이 더 이 정점이 유지기 정체에서 감소세로 가지 않고 유행 기간이 좀 더 연장이 되거나 혹은 정말 안타깝게도 정점이 조금 더 올라가거나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방역 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네, 사망자 하루새 291명 늘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중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할까요? 그 점이 사실 의료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지금 사망자분들도 안타까운 희생이 다 그런 분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예. 사실 고령자분이 대부분이고 원래 기저질환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지병으로 앓고 있던 부분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악화되거나 더 이 부분이 급속히 이 질병이 진행이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부분은 대부분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는 보통 상급 종합병원이나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거의 포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응급 진료서부터 또 전체적으로 중환자나 이런 진료가 코로나 환자와 겹치면서 이 진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서 진료의 질이 떨어져서 예. 사망에 좀 이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관리가 안 되는 지점은 분명히 문제고요. 이 점은 좀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인 장치가 좀 시급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 체계와 코로나 전담 치료 체계 나눠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와 또 의료계가 또 같이 공동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병상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좀 큰 틀에서의 혁명적인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 같은 곳을 위주로 4차 접종을 진행을 한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4차 접종용 백신들이 많이 폐기가 되고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 4차 접종을 좀 기대한 만큼 접종이 좀 증가하지도 않고 또 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상자도 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이 4차 접종용 백신은 유효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보급된 예상으로 이제 접종을 해서 보급된 한 반 정도가 지금 유효 기간이 거의 다 달아서 일부는 폐기를 해야 되고 일부는 시급히 다른 곳으로 좀 물량을 돌려서 접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4차까지 접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확진자를 막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점은 좀 오미크론 변이 혹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국 감염 회피를 백신 접종 관계없이 또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네, 사실 최근 2년간 코로나19의 가장 약한 고리가 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잖아요. 실제 종사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모두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이 입소하고 계신 분이나 또 요양보호사나 또 관리자들도 누가 환자고 누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감염이 그 안에서 이제 확산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망자도 증가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뭐 패스트 트랙 같은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치료제를 조기에 신속하게 투여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특별하게 뭐 여러 가지 검사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치료제를 빨리 투여한다면 위중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 기준들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치료제 수급 상황이요. 현재 팍스로비드는 현재 추세로면 2주 정도면 동이 날 상황이고 이 라게브리오는 아직 긴급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급 문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팍스로비드가 굉장히 좋은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당초 확보된 게 한 12만 명분의 치료제만 들어왔고 사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돼서 치료가 사용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 남아 있는 분량도 이제 2주 내에 소진이 될 거라고 하고요. 또 그 언제 들어올지는 뭐 조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 문제를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되고 라게브리오는 이제 머크사가 이제 개발한 약인데 작년에 이제 사용 승인 신청을 식약처에서 냈지만 아직도 사용 승인이 안 나서 사용이 어려워서 이 부분도 신속하게 사용 승인을 마무리하고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적이 됐고 지금 질병청이나 또 식약처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팍스로비드 제약사에 요청해서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방안을 밝혔는데 이게 현실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 충분히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가능할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약을 소위 복제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산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가능하고 다만 특허 문제가 걸려 있고 또 그 제약회사와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화이자 측이 팍스로비드를 개발하면서 공언한 게 있습니다. 네. 전 세계의 개도국, 뭐 중저소득 국가인 경우에는 로열티 없이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제 로열티를 내고서라도 우리가 자체 생산한다면 치료제를 확보를 빨리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위중증 관리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좋은 전략이 생각되고요.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관련된 부분들 담당자나 또 제약회사나 많은 부분들이 논의를 진행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복제약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들이 현재 있습니까?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시도 중에 있고 또 실제 그 생산하는 국가도 있는데 복제약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지는 않고 이제 생산 시설을 화이자가 전 세계 여러 군데 이제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생산하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안 위원장이 항체 양성률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항체 이 조사를 하면 왜 과학적인 방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치료는 필요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그 해외에서 보고된 자료들 갖고 우리는 항상 외국에서 이런 자료가 나와서 이거 갖고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항체 양성 조사인데요. 이 항체 양성 조사를 전 국민을 뭐
이 표본 조사하듯이 해서 하게 되면 실제 감염되신 분이 몇 프로인지 또 이 중에 감염됐는데 내가 전혀 모르고 지난 분은 몇 프로인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면역 효과가 지금 얼마큼 확보됐는지 이런 부분들 다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나라 데이터를 갖고 파악하게 되면 백신 접종 전략이나 또 감염 예방 전략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 관련된 예방 접종 정책이나 많은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이제 집행할 수 있게 되고요. 사실 뭐 최근에도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이 이 오미크론이나 과거의 감염을 보면 전 국민의 20%가 감염이 되고 나면 급속히 감소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자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실제 거기에 전제 조건은 실제 20%는 감염이 됐지만 확인되지 않은 20%가 아마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치를 더해서 전 국민의 40% 플러스 백신 접종하신 분 효과를 해서 그러면 이제 감소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가 20%가 적정한 건지 잠재되어 있는 감염자가 확인 안 된 감염자의 몇 프로인지 백신 접종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우리나라 데이터가 없으면 막연하게 외국 데이터만 갖고 판단하기는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과학적 데이터를 산출해서 그런 방역 정책에 사용하는 것은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예. 또 다른 오미크론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금년 겨울에도 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역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어쨌든 이겨내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20% 이제 정점을 찍었으니까 내려가겠지라는 희망들이거든요. 엔데믹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예, 전체적으로는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치사율은 점점 내려가고 또 감염률은 좀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큰 방향에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을 우리가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생겨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 명의 희생자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하는 것이 의료계나 방역 당국의 입장이어야 된다고 하고요. 예방 가능한 사망과 예방 가능한 건강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CNN에서 코로나가 풍토병화가 되면 백신을 정기적으로 맞게 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가 독감 주사 맞듯이 앞으로 백신을 맞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되는 것으로 지금 뭐 대부분 전문가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번 이제 오미크론이 좀 정리가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 겨울쯤 되면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처럼 유행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될 그 대비해서 금년 겨울쯤에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독감도 사실 매년 독감 예방주사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전반적인 방역 당국과 세계보건기구의 전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이 되면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이렇게 풍토병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유효한 그런 과학적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반화해서 당연히 100% 그렇게 될 것이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 여름이라는 고온이 다습한 그런 경우에서 바이러스 생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은 바이러스 살기 어렵다 뭐 그런 표현들은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거 이외에 결국 뭐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 다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사람과 접촉하고 얼마나 많이 밀폐 환경에서 같이 이야기하느냐 또 그런 또 고위험과 이 취약계층과 같은 학교 등교 뭐 노인 요양 같은 많은 부분들이 관여됐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참고를 하되 이 부분은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판정을 받지 않거나 아예 자가격리 판정을 받았음에도 외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강제격리, 강제적으로 이 검사 이 부분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방역과 검사와 격리 부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설사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돼서 방역의 역량이 안 돼서 강제 격리나 강제 추적 격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해서 그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최대한 노력하지만 이 부분에 부족한 이 부분은 국민께서 자발적으로 협조와 참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해드리고 이 부분에서 알려드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술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